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여진이 이어지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상화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338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가 늘어났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발 투기 논란으로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고 밝혔죠. 공공재개발 사업도 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과연 몇 곳이나 선정될까요? 지혜진 기자입니다. 다음 주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 최근 공공재개발 핵심 축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때문에 사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여전히 공급이 필요한 데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공급 대책 중 가장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LH 사건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의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 하지만 신청지 중에는 민간으로 사업을 이끌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공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절실한 만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아현 1구역에서는 용적률 완화로 인한 세대수 확보와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인한 기간 단축, 조합 75% 구성 등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LH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LH나 SH에 대한 정화 작업을 더 철저히 해주리라고. 업계 관계자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20곳가량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후보지를 제외한 신규 및 해제구역 56곳 가운데 노후도 등의 조건 미달로 탈락한 구역을 제외한 28곳 중 대다수를 뽑는다는 겁니다. 남은 28곳 중 강동구 고덕 2-1과 2-2, 마포구 대흥 5구역 등은 반대 민원이 접수돼 후보지 선정이 어려운 곳입니다. 2차 후보지는 1차 때와 유사할 전망입니다. 1차 후보지 선정 당시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여진이 이어지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동결로 발표되며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는데요. 금일 시황과 이번 주 증시 전망 배유한 기자입니다. 2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3,035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70억 원과 33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0.34% 오른 95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유동성 공급 조치 중 하나인 은행권 자본 규제 면제를 미 연준이 연장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낙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3.85%로 10개월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지만 추세 전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비둘기 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의심과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미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00선 전후에서 계속 지지력을 테스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전반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높아진 금리보다 이제 많은 수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감산 위기에 몰린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또다시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상화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는 이번 화재로 4월 이후부터 생산에 영향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화재로 아직 직접적 타격을 입진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매주 단위로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점검하며 재고를 보유한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338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5%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0.5일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기준 수출액은 16.1% 증가한 겁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선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수출이 늘어났고 가전제품은 감소했습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유럽연합, 중국, 미국, 베트남 등으로는 늘었는데 중동과 일본 등으로는 줄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33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수 움직임과 정반대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일을 순매수하고 7일은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7일간 올랐고 12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수가 오르는 날에는 팔고 내리는 날에는 사는 정반대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수 방향성을 잘 가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2기 신도시 분양권에 평균적으로 2억 3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오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거래된 2기 신도시 총 11개 단지 분양권 207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첫 번째 분양단지였던 검단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월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분양가보다 3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검단 신도시 이외에도 김포 한강 신도시와 양주의 옥정 신도시, 화성 동탄 신도시 등의 분양권도 2, 3억 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상승하자 내 집 마련 수요가 2기 신도시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세가 4천억 원입니다. 강남 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 4월 중순 끝날 예정인데요. 올 초 극적으로 열린 재심, 불과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한 뒤에 빠르게 최종 선고일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4천억 원짜리 빌딩 소유권이 바뀌는 이른바 사상 초유의 반전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재심 공판에 다녀온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 선고일이 벌써 지정이 됐네요. 재심 재판이 지금 2개인데 모두 4월 중순으로 잡혔다고 들었어요. 재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시세 4천억 원에 달하는 강남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벌여온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시행사의 최종 패소로 일단락됐던 사건인데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심이 열린 재판은 시선 RDI가 두산중공업과 벌이는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한국자산신탁과 진행 중인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등 2개입니다. 여기서 핵심 재판은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2011년 해당 빌딩 소유권이 최초로 넘어갈 때 우선 수익자가 누구였냐를 따지는 소송인데요.
당시 두산중공업의 특수목적 법인인 덕케이 주식회사가 우선수익자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시선 RDI 측은 이 소송에서 덕케이가 당시 우선수익자가 아니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7일 1차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14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한국자산신탁 간 체결한 분양관리신탁 및 담보신탁상 우선수익자 주의에 있지 아니한다는 시선 RDI 측의 청구 취지의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덕케이 주식회사가 빌딩을 처분할 당시 우선수익자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주겠다는 본안 판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선 RDI 측은 2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한 데 반해 덕케이 측은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가 방대하고 충분하니 잘 정리해서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 선고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덕케이 측이 시선 RDI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시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9일이었습니다. 시선 RDI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제2차 공판이 열렸는데 별다른 공방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6일에 마찬가지로 최종 선고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녀오셨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 두 개의 재심 재판이 하나의 사건 시나리오로 연결이 돼 있고 피고 측 변호인단이 동일합니다. 역시 재판에 임하는 방법도 두 재판 모두 무대형 전략으로 같았는데요. 이날 한자신 측과의 2차 공판이었는데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 이후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공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부도 바로 다음 달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한자신 측이 역시나 큰 반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소 패소를 떠나 앞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의 핵심은 시행사인 시선 RDI가 최초 우선수익자로서 한국자산신탁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특약사항 3조에 우선수익자 요청에 의하여 신탁재산 처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해당 빌딩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빌딩을 매매나 공매 등 처분할 때에는 우선수익자인 시선 RDI 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앞 재판에서 덕케이가 우선수익자가 아니었다는 선고가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최초 우선수익자는 시선 RDI 측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어 신탁재산은 시선 RDI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하면 안 됐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4월 14일에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가 이틀 뒤엔 신탁재산 처분 금지에 대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논리대로라면 4월 14일 선고에 따라 소유권 공방은 사실상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10년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건데요. 재심 재판이 보통 천천히 진행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첫 공판 이후 바로 최종 선고를 하는 경우는 쉽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지금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지가 1년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처음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4천억 원이라는 초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이었기 때문에 재심이 정말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관심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이례적으로 재심이 열렸고요. 한 달 만에 또 이례적인 거예요.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계속되온 소유권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업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설석용 기자가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이 관심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보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가 자동차를 뗀 기아 주식회사로의 사명 변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1년 만에 회사 이름을 바꾼 기아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브랜드로의 변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아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기아 주식회사로의 사명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영문명 역시 기아모터스 코퍼레이션에서 기아 코퍼레이션으로 유가 증권시장에서의 종목명도 기아가 됩니다. 기아는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주총장에는 약 120명의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들 간의 거리를 1m 이상 띄어 지정 배치했습니다. 기아는 미래사업 전환 적극 추진과 고객 중심 경영, 기본 내실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미래사업 전환을 위해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오는 7월 출시합니다. 이후 전 차급에 걸쳐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해 전기차 시장의 입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현대차그룹 계열 주요 상장사 중 첫 여성 사회이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 다양성 강화를 위해 조하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아의 첫 여성 사회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송호성 사장은 공시된 내용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만 주목하던 소비자들의 눈길이 중저가 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례적으로 중급 모델인 갤럭시 A로 언팩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성비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통신 요금만큼은 이런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폰 갤럭시 A 시리즈를 공개했지만 실용성 떨어지는 중저가 요금제로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삼성 갤럭시 어썸 언팩에서 선보인 A52 5G는 58만 원, A72는 60만 원부터로 기존 플래그십 모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저가 폰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항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방수 방진, 고주 사율 등 플래그십 기능도 확충했습니다. 이 같은 중저가 폰의 출시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5G 요금제가 여전히 소비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5G 요금제 탓에 기기 교체를 망설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 통신사들이 내놓은 5G 중저가 요금제 확인해 봤는데요. 가격 대비 데이터 용량이 너무 적어서 별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5G 요금제는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탓에 최근 이 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영업을 위한 낚시성 요금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요금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수단의 요금제지 이게 정말 이용자 혜택 주려고 하는 요금제가 아니잖아요. SK텔레콤은 월 38,000원의 데이터 9GB를 출시할 예정이고 LGU플러스는 월 47,000원에 6GB, KT는 월 45,000원에 5GB를 주는 구간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5G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데이터 제공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데이터 부족을 감내하거나 불편하면 고가 요금제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 동력차 판매량은 약 294만 대로 한 해 전보다 44.6%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집계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 전기차 등 전기 동력 차량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겁니다. 업체별로는 테슬라가 전년 대비 45.1% 증가한 약 44만 대를 팔아 전기차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 폭스바겐이 약 38만 대, 제너럴모터스가 22만 대가량을 판매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20만 대를 팔아 1년 만에 7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으로 290억 원을 책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시 보조금은 1,100만 원이고 국비 2,250만 원이 지원돼 수소차 구매자는 총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 차종은 국산 수소 전기차인 현대차 넥소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7천만 원가량인 이 차를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입니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나 법인, 단체 등은 각각 5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에 구동 모터용 권선을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선은 구리 와이어에 절연 물질을 코팅한 것으로 구동 모터의 코일 형태로 감겨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800V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선을 양산해 관련 매출이 향후 6년 동안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의 충전 속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고전압 부품 개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공급이 상용화 초기 단계인 고전압 전기차 전선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사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현대차그룹 개동사옥 1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모 사진전에는 청년 정주영 시대를 통하다라는 주제로 아산의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상, 유물, 어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됐습니다. 또 아산 흉상을 중심으로 담백하고 절제된 추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위원회는 굳센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상식을 깨뜨린 영원한 청년 아산의 삶과 발자취를 통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이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추모전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몰아닥친 최악의 기상재난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미국을 강타한 한파, 폭설로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죠. 기후재앙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기업인들의 노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존 베이조스 회장이 돈을 내놨고 그 돈으로 작년에 탄소 줄이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지원했다 이런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존의 이제 베조스 회장이 작년에 2020년이죠. 예. 총 11조 원의 돈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내놓았죠. 네. 이 중에서 작년 9월에 기후변화 기금 중에서 2조 2천억 원을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베조스 회장의 투자 대상은 스타트업 5곳으로 전기 모터 기업인 턴다이드와 콘크리트 기업인 카본큐어, 전기차를 만드는 리비안과 배터리 재활용회사인 레드우드, 그리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 기업인 파차마 등이었죠. 네. 이 5개 기업들은 모두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기후테크라는 것은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를 대체하는 전기라든가 수소, 모빌리티 기업이라든가 또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축산업을 대신하는 대체육 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이 대표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5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베조스 회장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 넷제로로 우리가 부르죠.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상금을 어마어마한 1,000억 원을 내놓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기 자동차 이제 테슬라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오는 4월 1,000억 원대 상금을 내건 기술 경연대를 열어요. 예. 머스크는 1기가톤, 이게 이제 10억 톤이죠. 예. 10억 톤 수준의 탄소 포집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팀을 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탄소가 1기가톤이라고 하면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 부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340m 높이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요, 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탄소 포집 기술은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아예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예. 즉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땅 속에 주입을 하고 봉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서부터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실용화가 되지 못할 만큼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소 포집 기술은 많은 나라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되면서 실용화되기도 하는 기술로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물질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줄이는 기술이나 나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비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방비예요? 네네. 오, 이게 에스토니아라고 예. 이게 소가 방비와 트림으로 내뿜는 메탄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소 한 마리는 하루에 평균 250에서 500리터의 메탄을 방출을 하는데요. 1년간 모으면 85kg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사육되는 소가 한 10억 마리 정도 현재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소가 연간 방출하는 메탄 가스는 8,500억 킬로그램입니다. 이거는요, 연간 지구에서 생성되는 온실가스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 세계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방비와 트림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호주에서는 작년 12월 18일 소의 메탄 생산을 줄이는 사료, 이게 이제 푸드 플래닛상을 받았습니다. 소의 사료에다가 해조류를 섞어서 먹이면 메탄 발생량이 9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여담이긴 한데 그럼 방귀를 좀 적게 뀌게 된다.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긴 한데 네네. 재밌네요. 지금 말로만 들었는데 이런 게 있었고요.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기술들도 있나요? 일단 저 미국의 퍼듀 대학 그 연구진은 이산화탄소를 2배 빨리 흡수하는 콘크리트를 만들어냈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외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화합물로 만드는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오영석 박사팀은 높은 효율로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일산화탄소는 화학이나 금속, 전자산업에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황영구 박사팀은 글리세롤과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서 젖산과 푸름산을 높은 수율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을 했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공산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한국화학연구원 조득기 박사팀은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폴리우레탄 화장품 쿠션과 건축 단열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올해 4월에 머스크가 내놓은 1,000억 원 상금을 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한번 해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